2005년 캄보디아의 한 도로 공사 현장에 한국 사람들 몇 명이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죠. 이 작은 시작이 20년 뒤에 무려 41개 나라 200건이 넘는 사업으로 불어날 거라는 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카자흐스탄의 험한 산맥에서, 튀르키예의 대도시 외곽에서, 방글라데시의 거대한 강 위에서 한국 사람들이 도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도대체 왜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동차 강국인 미국도, 아우토반의 나라 독일도, 정밀함의 대명사 일본도 아닌 하필이면 한국의 고속도로 기술을 저 나라들이 돈을 주고 사가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 이야기,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좀 되돌려 볼게요. 지금이야 한국 하면 반도체, K-팝, 자동차 이런 게 떠오르지만 불과 6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국의 도로가 대부분 자갈길이었어요.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차 한 대가 지나가면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그런 길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만 꼬박 하루가 넘게 걸렸습니다. 지금은 4시간이면 가는 그 거리를 말이죠. 트럭에 짐을 싣고 가다가 진흙에 바퀴가 빠져서 사람들이 다 같이 차를 밀어야 했던 시절이었어요. 물건 하나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것조차 며칠이 걸리는 일이었으니 나라 전체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죠. 그런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고속도로를 짓겠다고 선언합니다. 1968년의 일이었어요. 당시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은 다들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 나라가 무슨 고속도로냐고요. 실제로 그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는 고속도로를 제대로 설계해 본 사람도 시공해 본 회사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고속도로가 뭔지 어떻게 생긴 건지 직접 본 사람조차 드물었습니다. 외국에 가서 고속도로 사진을 찍어오고 다른 나라의 설계도를 참고해가며 그야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배워가면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은 독일의 아우토반을 모델로 삼아서 서울과 부산을 잇는 428km짜리 경부고속도로를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 공사에 투입된 인원이 무려 연인원 890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불도저를 비롯한 각종 장비도 165만 대가 넘게 동원됐고요. 산을 깎고 계곡을 메우고 강 위에 다리를 놓으면서 그야말로 국가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장비가 부족하면 사람의 손으로 흙을 퍼날랐고 밤에는 횃불을 켜고 공사를 이어갔어요. 겨울에는 얼어붙은 땅을 녹여가며 작업했고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시적이고 처절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7월 7일 마침내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됩니다.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기록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거대한 고속도로를 짓는데 걸린 시간이 딱 2년 5개월이었습니다. 세계 고속도로 역사상 최단 기간 완공 기록이었죠. 비슷한 시기에 일본이 도쿄와 오사카를 잇는 비슷한 길이의 고속도로를 지었는데 한국은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돈으로 이 일을 해냈습니다. 공사비가 약 429억 원. 당시 기준으로 봐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지어진 고속도로였어요. 킬로미터당 건설 비용으로 따지면 다른 나라의 몇 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어떻게든 아껴가며 짓는 방법을 몸으로 익힌 거예요. 물론 이 빠른 속도에는 아픈 대가도 따랐습니다. 옥천터널이나 대전 육교 같은 난공사 구간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77명이나 됐거든요. 지금도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근처에는 이분들을 기리는 위령탑이 서 있습니다. 그야말로 피땀으로 만들어낸 길인 셈이죠. 이 위령탑 앞에 서면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시속 100km로 달리는 이 길이 결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맨 땅에서 시작해 초고속으로 완성한 경험 그 자체가 나중에 엄청난 자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이어가 볼게요.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한국의 고속도로는 무섭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참 까다로운 땅이에요. 국토의 70%가 산이거든요. 평평한 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곧게 쭉 뻗게 만들려면 산을 뚫고 들어가는 터널을 파거나 계곡과 강을 건너는 다리를 놓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그냥 산을 빙 돌아가면 되지만 좁은 국토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죠. 미국처럼 땅이 넓은 나라는 산이 나오면 그냥 옆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산 하나를 피해 돌아가면 곧바로 또 다른 산이 나오는 지형이에요. 결국 정면으로 뚫고 지나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진짜 실력이 만들어집니다. 산이 많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터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토목 기술자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터널을 많이 그리고 잘 뚫는 전문가들이 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서울과 평택 아래를 지나는 철도용 유련 터널은 길이가 무려 50.3km에 달합니다. 완공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터널이었어요. 산을 정면으로 뚫고 50km를 직선으로 관통한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질이 조금만 약해도 무너질 수 있고 물이 새어 들어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고속도로 쪽에서도 인제터널처럼 10km가 넘는 국내 최장급 터널들이 곳곳에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긴 터널 안에서는 공기순환, 화재 대비, 조명, 배수 같은 온갖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하는데 한국은 이 모든 노하우를 실전에서 쌓아온 거예요.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처럼 넓은 강을 여러 번 건너야 하고 깊은 계곡 위를 가로질러야 하니까 온갖 종류의 교량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산악지형과 큰 강,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해서 여름엔 폭염, 겨울엔 강추위와 폭설까지 견뎌야 하는 극단적인 환경에서 도로를 만들다 보니 한국의 기술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악조건에서도 도로를 놓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름에는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만큼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도로가 꽝꽝 얼어붙는 나라에서 도로를 관리한다는 건 한 해 안에 열대와 극지방을 모두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웬만큼 평평하고 날씨 좋은 나라의 도로 공사는 한국 기술자들에게는 오히려 쉬운 편에 속하게 된 거죠. 그런데 도로를 잘 짓는 것과 그 도로를 잘 굴러가게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옛날엔 톨게이트에서 무조건 멈춰야 했잖아요. 통행권을 뽑고 요금을 내고 다시 출발하고 특히 명절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고향 가는 길, 톨게이트 앞에서 몇 킬로미터씩 차가 꼬리를 물고 늘어서서 창문을 열고 요금을 내려고 잔돈을 찾다가 뒤에서 경적이 울리고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언제 도착해를 100번쯤 묻고 이 답답한 풍경 아마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한국이 기술로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이패스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1996년부터 준비해서 2000년에 처음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차에 작은 단말기 하나만 달면 톨게이트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통과하면서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이죠. 2007년 말에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하이패스가 깔렸습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해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이게 전국 단위로 완벽하게 자리 잡은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면 아직도 톨게이트에서 현금을 내거나 요금소 직원과 일일이 대화를 나눠야 하는 곳이 수두룩해요. 한국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매끄러운 통과가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부러움의 대상인 거죠.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이패스만으로도 편한데 아예 톨게이트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면 어떨까라는 발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온 게 원톨링 시스템이었어요. 예전에는 제정고속도로에서 민자고속도로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마다 또 멈춰서 정산을 해야 했는데 이 원톨링 시스템 덕분에 여러 회사가 운영하는 구간을 지나더라도 중간에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최종 출구에서 한 번의 요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영상으로 인식해서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나가는지를 다 파악하는 기술이죠. 서울에서 춘천으로, 천안에서 논산으로,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여러 민자 구간을 지나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도로처럼 쭉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향하고 있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스마트 톨링입니다. 이건 정말 미래 같은 이야기인데요. 하이패스 단말기조차 필요 없이 고성능 카메라가 달리는 차의 번호판을 순식간에 읽어내서 요금을 자동으로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톨게이트에서 속도를 줄일 필요도 멈출 필요도 전혀 없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 번호판을 읽어내는 AI의 정확도인데 목표로 하는 인식률이 무려 99.9% 이상입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차의 번호판을 그것도 비가 오거나 어두운 밤에도 거의 100%에 가깝게 정확히 읽어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왕 판교를 비롯한 여러 요금소에서 이미 시범 운영을 거쳤고 그 결과를 분석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완전히 자리 잡으면 톨게이트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고속도로를 물 흐르듯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명절마다 겪던 그 지긋지긋한 톨게이트 정체가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대단한데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도로를 짓고 요금 받는 걸 넘어서 도로 자체를 똑똑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스마트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와 자동차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CITS,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저 앞 3km 지점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봅시다. 예전 같으면 그 근처에 가서야 브레이크 등이 켜진 걸 보고 급하게 멈춰야 했죠. 그런데 이 스마트 하이웨이가 깔린 도로에서는 도로에 설치된 센서와 통신 장치가 사고 상황을 즉시 감지해서 뒤따라오는 차들에게 미리 경고를 보냅니다. 앞에 사고 발생, 속도를 줄이세요 라고요. 심지어 도로 위에 낙하물이나 갑자기 얼어붙은 노면, 안개 같은 위험 요소도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죠. 특히 겨울철 블랙아이스, 그러니까 도로 위에 살얼음이 얇게 얼어붙는 현상은 정말 무서운 위험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위를 밟으면 차가 순식간에 미끄러지거든요. 통계를 보면 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사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도로에 열선을 깔아서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감지하다가 얼어붙을 위험이 생기면 스스로 열을 내서 도로를 녹이는 스마트 발열 포장 기술까지 도입하고 있어요. 터널 입구나 다리 위, 산악 구간처럼 특히 잘 어는 곳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 도로의 적설, 결빙, 습기, 안개 상황과 운전자의 가시거리까지 정밀하게 감지해서 위험할 때 미리 알려주는 ICT 시스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스스로 날씨를 읽고 스스로 위험을 판단해서 운전자를 지켜주는 셈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차 시대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자기 차에 달린 센서만으로는 멀리 있는 위험을 다 파악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센서라도 눈에 보이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도로 자체가 똑똑해서 차에게 정보를 계속 보내준다면 자율주행차는 자기 센서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정보까지 미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스마트 하이웨이 기술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한국은 이미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부터 신갈 분기점 구간,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까지 총 40km가 넘는 실제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시험 운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안이 아니라 실제 차들이 달리는 도로에서 말이죠. 다른 나라들이 아직 실험실이나 폐쇄된 구간에서 테스트하고 있을 때 한국은 실제 운영 중인 고속도로에서 검증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요즘 한국도로공사가 밀고 있는 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건 실제 고속도로를 컴퓨터 안에 똑같이 복제한 쌍둥이 도로를 만드는 건데요. 이 가상의 도로에서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사고가 나면 어디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즉각 판단합니다. 또 드론을 띄워서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높은 교량의 균열을 점검하죠. 생각해보세요. 수십 미터 높이의 다리 아래를 사람이 직접 밧줄에 매달려 점검하는 건 너무 위험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드론을 띄우면 순식간에 다리 구석구석을 촬영할 수 있고 그 사진을 AI가 분석해서 아주 작은 균열까지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터널 안에서도 정밀 스캐너가 벽면을 훑으면서 이상이 없는지 검사하고요. 한국의 고속도로는 이미 5,000km가 넘고 그 위에는 수천 개의 교량과 터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사람의 눈으로만 다 점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AI와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점검 체계가 필수가 된 겁니다. AI는 도로의 파인 구멍, 그러니까 포트홀도 자동으로 탐지하고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모를 안 썼거나 위험 구역에 접근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사람과 기술이 함께 도로를 지키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여기 정말 인상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 한국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147명까지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단순히 단속을 강화하거나 캠페인을 벌여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AI와 빅데이터로 사고가 날 만한 위험 지점을 미리 예측하고 도로 위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탐지하고 운전자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늘리고 사고 위험이 큰 도로의 구조 자체를 개선한 결과예요. 기술로 사람의 생명을 지켜낸 거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넓은 고속도로망을 이 정도 수준의 안전으로 관리하는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자, 여기서 잠깐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 고속도로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휴게소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꼭 가봐야 할 곳을 물었더니 상당수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꼽았다고 해요. 처음엔 다들 의아해합니다. 아니, 휴게소가 뭐 그렇게 대단해?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 휴게소에 들어가 본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화장실은 호텔처럼 깨끗하고 온갖 맛있는 음식이 즉석에서 만들어지고 넓고 편안한 공간에 심지어 놀이시설이나 정원까지 갖춰져 있으니까요. 한 외국인은 한국 휴게소를 보고 한국은 2050년에 살고 있다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영국, 호주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놀라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나라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거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냥 화장실과 주유소, 자판기 몇 대가 전부인 삭막한 공간이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로라는 게 단순히 아스팔트를 까는 걸 넘어서 그 위를 달리는 사람들의 경험 전체를 설계하는 일이라는 걸 한국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래 운전하다 지친 사람이 편하게 쉬고 맛있는 걸 먹고 다시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가 한국 고속도로 문화의 일부인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었죠. 왜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아닌 한국의 고속도로 기술을 세계가 사가는 걸까요? 이유가 이제 조금씩 보이실 겁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초고속으로 도로를 완성한 경험과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지형과 날씨를 이겨낸 건설 실력, 그리고 도로를 똑똑하게 운영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첨단 관리 기술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거의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한 조합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도로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 선진국이라도 이들은 대부분 수십 년, 100년 전에 이미 도로를 다 깔아버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최신 기술을 처음부터 도로에 통째로 적용해 본 경험이 오히려 부족합니다. 이미 깔린 오래된 도로 위에 새 기술을 덧붙이는 건 백지에 처음부터 그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비효율적이거든요. 반면에 지금 도로가 필요한 나라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이 나라들은 옛날 방식으로 도로를 하나씩 깔 시간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곧바로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른바 4차 산업혁명형 도로를 원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한국이 완벽한 파트너가 됩니다. 한국은 도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도 최신 기술로 통째로 깔아본 경험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라니까요. 게다가 개발도상국들은 예전의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돈이 넉넉하지 않고 지형도 까다롭고 경험도 부족한. 그런데 한국은 바로 그 상황을 직접 뚫고 나온 나라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선진국인 셈이죠. 이보다 더 설득력 있는 영업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부자로 태어난 나라의 조언보다 밑바닥에서 올라온 나라의 경험담이 훨씬 마음에 와닿는 법이니까요. 실제 사례를 좀 볼까요? 한국도로공사는 2005년 캄보디아 사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1개국에서 200건이 넘는 사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글라데시의 파드마 대교예요. 방글라데시에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강들이 흐르는데 이 강 위에 거대한 다리를 놓는 난공사에 한국의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또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고속도로 개통식에는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직접 참석했는데 현지 주민들이 고속도로 개통을 마치 국가적인 축제처럼 기뻐하면서 한국 기술에 찬사를 보냈다고 해요. 도로 하나가 뚫리면 그동안 하루 종일 걸리던 이동이 몇 시간으로 줄어들고 물건을 팔러 도시로 나가기가 쉬워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가 편해지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바뀌는 사건인 거죠. 특히 최근에 주목받는 건 유럽 진출입니다. 유럽이라고 하면 도로의 본고장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한국도로공사가 튀르키예에서 잇따라 대형 사업을 따냈어요. 2024년 10월에는 약 1606억 원 규모의 나카스 바삭세이르 고속도로 사업을,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1350억 원 규모의 크날르 말카라 고속도로 운영 유지관리 사업까지 수주했습니다. 특히 나카스 바삭세이르 사업은 전체 규모가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제 한국이 단순히 도로를 지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도로를 짓고 나서 15년 6개월 동안 직접 운영하고 관리까지 맡는다는 점이에요. 이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와 삼성물산 등이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도로 수출의 진화한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설계를 도와주거나 시공을 감독해주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투자부터 건설, 운영, 유지 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째로 맡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면 한번 계약으로 십수년간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니까 훨씬 가치가 높은 사업이 되는 거죠. 도로를 지어주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도로가 잘 굴러가도록 오랫동안 함께 책임지는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의 해외 사업 수주액은 첫 해였던 2005년에는 고작 4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누적으로 6,800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20년 만에 1,700배 넘게 성장한 셈이에요. 지난해 하나의 해에만 SOC 공기업 중 최대 규모인 1,888억 원어치를 수주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한국의 도로 수출이 남다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문화까지 함께 전한다는 점이에요. 어떤 나라에서는 한국이 도로를 지으면서 여성요금 수납원을 고용하는 문화를 함께 퍼뜨렸다고 해요. 단순히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까는 걸 넘어서 그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적 변화까지 만들어낸 거죠. 도로가 그냥 길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통로가 된다는 걸 한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한국 자신이 바로 그 고속도로 하나로 나라 전체가 바뀌는 경험을 했던 나라잖아요. 경부 고속도로가 뚫린 뒤로 한국의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직접 겪었으니 도로 한 줄이 가진 힘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도로 건설을 넘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디지털 트윈 관제센터, 자율주행 도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까지 통째로 묶어서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개발도상국 정부에 도로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그 도로를 24시간 관리하는 디지털 관제센터까지 지어주고 교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터널을 관리하고 겨울철 도로 결빙을 막아주는 시스템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는 거죠. 이건 도로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도로를 운영하는 두뇌를 통째로 파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 카자흐스탄의 텐산 산맥 일대나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고 10년 안에 해외에서 1000km가 넘는 고속도로 사업을 따내겠다는 목표까지 잡아두고 있어요. 나아가 언젠가 남북교류가 본격화되면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대륙 연결도로 사업에서도 한국도로공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아닌 하필 한국의 고속도로 기술을 세계가 사가는가? 이제 그 답이 선명하게 보이시죠? 한국은 자갈길과 진흙탕밖에 없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출발해서 세계 최단 기간에 고속도로를 완성한 저력이 있고 산과 강과 극단적인 날씨라는 최악의 조건을 정면으로 뚫어낸 건설 실력이 있으며 하이패스에서 원톨링, 스마트 톨링, 그리고 도로와 차가 대화하는 스마트 하이웨이까지 도로를 가장 똑똑하게 운영하는 첨단 기술을 모두 갖췄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저 수준의 사고율로 도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관리 능력,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는 휴게소 문화까지 더해져 있죠. 이 모든 걸 한꺼번에 가진 나라는 지구상의 한국뿐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의 길을 사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마음에 남는 건요. 60여 년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네가 무슨 고속도로냐며 비웃었던 그 나라가 이제는 그 나라들을 향해 자기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늦게 도로를 시작한 나라 중 하나가 이제는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된 거죠. 돈도 기술도 경험도 없다며 대출조차 망설였던 국제기구들이 지금 한국이 만든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본다면 과연 무슨 표정을 지을까요? 어쩌면 한국의 고속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가능으로 바꿔온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시작해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걸 기어이 해내고 이제는 그 노하우로 세계를 돕는 나라, 그 이야기가 한 줄의 길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죠. 앞으로 카자흐스탄의 텐산 산맥을 넘는 도로에서도 동남아시아의 정글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서도 유럽 튀르키예의 대도시를 잇는 길에서도 그리고 언젠가 남북과 러시아를 잇는 대륙의 길에서도 한국의 기술이 세계의 길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달리는 그 고속도로 한 줄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는 걸 알고 나면 다음에 톨게이트를 지날 때 조금은 다른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청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흥미롭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